이제 보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제 몇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좀,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자, 보니까 용어의 정의를 잠깐 보죠. 용어의 정의 보니까 자연장 나오죠. 개념 잠깐 한번 보고 넘어갑니다. 자연장에는 뭘 했어요? 수목, 화초, 잔디 등의 유골을 골분을 갖다가 묻어서 장세 지내는 것을 자연장이다. 그래서 자연장하는 땅을 뭐라 그런다? 자연장지라고 하죠. 그게 그 7번에 같이 나오고요. 그 8번에 보면 수목장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수목장림은 자연장을 어디다 하면 수목장이 되냐면, 예, 나무 밑에, 그 나무인데 산에다가 만약에 자연장을 하면 이걸 뭐라 하냐면 수목장림이라고 그럽니다. 자, 그런 용어들 잠깐 한번 보시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교재 339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사후신고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자, 매장을 한 자는 매장 후 30일 이내에 어디다가 시장 등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매장을 하죠. 근데 매장하면 매장 신고를 해야 돼요. 근데 보통 이제 조금 이따가 이제 살펴볼 개인묘지 설치 이런 것도 신고되지만, 만약에 묘지 공원에다가 매장을 하죠. 묘지 공원에다 매장을 해도 신고해주면 됩니다. 근데 혹시 묘지 공원에다가 매장해 보신 분 계세요? 여러분들 살았으니까 매장 안 하는 거고, 죽은 사람들 또 매장 해보신 분, 신고를 아마 묘지 공원에서 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고를 하는 걸 잘 몰라요. 근데 어쨌든 어디든지 매장을 하면 매장 신고를 꼭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종중과 관련해서 종중 묘지에다가 이미 조성되어 있는 묘지 있죠. 거기다가 한 달을 더 쓴다 하더라도 일단은 신고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매장 신고를 며칠 이내 한다? 30일 이내 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개인묘지는 설치하면 며칠 이내? 30일 이내 신고하고요. 개인가족 자연장지 마찬가지로 조성 마침 후 30일 이내 어디다가 시군구 즉 시장 등에게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묘지,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법인묘지 같은 경우는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요거는 면적은 좀 여러분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되니까 면적과 관련된 부분을 다 연결시켜서 한번 묶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묘지는 한번 구분해 보면 공설묘지와 그 다음에 또 뭘 나눠진다? 사설묘지로 나눠져요. 사설묘지. 자, 이때 공설묘지는 시군에서 운영하는 거라 그랬고, 자, 사설묘지는 어떻게 된다? 자, 법인이 있었죠. 법인묘지. 요거는 재단법인으로 설립해줘야 되고, 법인묘지는요, 요거는 10만 제곱미터 이상입니다. 이상 조성해야 되고, 요거는 뭐다? 시군구에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냥 시군구 허가라고 일단 기억해 놓으시고요. 여러분들 이제 거기는 시장 등이라고 표시돼요. 왜 시장 등으로 표시되냐면, 세종특별자치시 있죠? 특별자치시가 여기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특별자치시, 시장구수구청은 이렇게 되니까 이게 묶어가지고 그냥 시장 등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냥 알아두실 때 시군구라고 일단 알아두셔야 되고요. 정확히 표현한다면 시장 등이라고, 이거 줄이면 뭐로 줄인다? 시장 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제 시장 등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여기에 뭐가 들어갔다? 세종 특별자치시 있죠? 거기가 들어가서 이제 시장 등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종중문중묘지가 있었죠? 종중, 그 다음에 문중묘지가 있습니다. 요거는 1000제곱미터 이하. 자, 요거는 이하로 조성돼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허가를 받아주면 됩니다. 시군구가. 그 다음에 또 가족묘지가 있죠? 가족묘지는 면적 얼마? 100제곱미터 이하로 조성돼야 되고, 이건 마찬가지로 어떻게 한다? 시군구 허가 받는다. 자, 그러면 일단은 또 개인묘지가 있었죠? 자, 개인묘지는 면적 얼마? 30제곱미터 이하로 조성돼야 되고요. 자, 이건 허가가 아닌, 아까 잠깐 위에서 했죠? 며칠 이내? 네, 30일 이내, 30일 이내 뭐 한다? 신고한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또 여기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법인묘지, 공설묘지, 요거 분묘 1기당, 자, 1기당
점유면적이 있습니다. 1기당 점유 면적은 얼마다? 10 제곱미터고요. 이하. 그 다음에 합장은요? 네, 합장은 15 이렇게 됐습니다. 제곱미터 이하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게 시험 문제 2번 나왔다 그랬어요. 요 위에 게 2번 나왔고, 요 개인묘지와 관련된 부분, 이거는 합장까지가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요게 한 5번 정도 문제가 나왔던 그런 사례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면적을 묘지와 관련된 부분에 놓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자연장과 또 여러분들 교재 보니까 자연장도 면적이 여러 가지 이제 허가 부분과 분산되는데 이걸 한번 묶어보죠. 자, 자연장은 수목장 이거였고 장지 이렇게 됐죠. 자연장은 땅. 자, 법인자연장지가 있었죠. 자, 이거는 제가 벌써 3번째 쓰는 것 같은데. 자, 법인자연장지는 면적 얼마? 예, 5만 제곱미터. 여긴 뒤에 이하 이상 이상이죠. 이건 이상입니다. 이상 조성이 되고, 그 다음에 시군구에 뭘 받아라? 허가를 받아라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종교가 있었죠. 자, 종교 자연장지가 있었습니다. 종교는 얼마? 예, 이거는 4만이었죠. 4만 제곱미터. 이건 이하입니다. 이하고 시군구 허가받으라 그랬고요. 자, 종중문중 있었죠. 종중. 그 다음에 문중 있었습니다. 종중문중은 면적 얼마다? 2000이었죠. 2000 제곱미터 이하로 조성돼 줘야지면 된다. 자, 요거 이제 24회 때 시험 문제 나왔던 거예요. 허가가 아닌 뭐라 그랬죠? 신고라 했죠. 사전 신고입니다. 사전 신고 이렇게 했어요. 사전에 신고하라. 자, 그 다음에 또 개인하고 그 다음에 가족 자연장지가 있었죠. 면적 얼마? 100제곱미터. 여기서는 뭐라 했어요? 미만이랬죠. 미만. 자, 이거는 설치 후 며칠 이내? 30일 이내 뭐하라? 허가가 아니고 신고죠. 이거는 사후 신고입니다. 이내 사후 신고 이렇게 됐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묘지와 관련된 부분과 자연전이 관련된 부분 비교를 한번 해보시라고 다시 적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교재 339페이지에 보면 밑에 그 묘지 사설 화장시설 뭐 자연장 설치 제한하는 부분 있죠? 거기에 5번을 보세요. 이거는 좀 기억해 놓으셔야지만 됩니다. 자, 묘지는 도로철도 하천 구역 그 예정지로부터 얼마 떨어진 곳이라고 그랬어요? 300m. 개인 가족은요? 200. 개인 가족은 좀 분리됩니다. 그러니까 법인 종중은 300이고 개인 가족은 200. 그 다음에 20분 이상 민간 밀집지역이라든가 그 밖에 공주 수수료 집합할 수 있는 장소로부터는 500. 개인 가족은 300 떨어진 곳에 설치하라 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그거 일단 구분해 놓으시고, 자, 그러면 뒤로 넘어가면 뭐가 나오냐면 분묘의 설치기간 나옵니다. 분묘의 설치기간. 자, 일단 공설묘지 및 사설묘지 설치는 분묘의 설치기간은, 자, 요거 아마 제가 1월 달에 했죠? 1월 달에 했구나. 자, 설치기간은, 자, 여기 수정 안 하신 분 고치세요. 15년을 30으로 고치세요. 15를 몇로? 30으로. 자, 15년으로 한다 그랬죠? 15년 한다를 몇 년으로? 30년으로 한다라고 고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 연고지 그 두 번째 줄에도 15년씩 3회 하나 이렇게 돼 있죠? 요걸 30년씩 1회 이렇게 고쳐주세요. 30년씩 1회. 그리고 세 번째 보니까 15년 미만, 자, 5년 이상 15년 미만 이렇겠죠? 5년 이상 30년 미만 이렇게 일단 구분해 놓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 지금 분묘 설치기간이 몇 년으로 바뀌었다? 30년으로 바뀌었습니다. 15년에서 별로 35년으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단 30년씩 몇 회에서 연장 가능하다? 1회 연장 가능하다. 그럼 최장 몇 년간 설치할 수 있다? 60년간 설치할 수 있죠. 자, 지금 분묘를 60년간 설치할 수 있도록 해놓고요. 자, 그리고 나서 10번으로 넘어갑니다. 설치기간이 종료된 설치에서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 연구자는 설치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 설치된 시설물 설치하고 매장된 유고를 화장하거나 봉헌하여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몇 년 이내라고 그랬어요? 1년 이내. 요거 위반하면 1-1 적어놓으세요. 1-1.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벌금이에요. 자, 그래서 연구자가 이제는 시설물을 어떻게 한다? 판에서 이제 없애버려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안 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자, 그 다음에 그 타인 소유 토지에 설치된 분묘 처리 등 있죠. 자, 토지 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구자는 자, 분묘에 대해서 관하는 시장군수청자 허가를 받아서 개장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어떤 경우냐면 토지 소유자 승낙 없이 해당 토지에 설치한 분묘. 자, 허락 없이 분묘 설치한 거죠. 자, 그럼 두 번째는 묘지 설치자 또는 연구자 승낙 없이 해당 묘지에 설치하는 분묘. 이건 뭐예요? 첫 번째는 남의 땅에다가 허락 없이 분묘 설치한 거. 두 번째는요? 예, 묘지 설치자 또는 연구자 승낙 없이 묘지에 설치한 분묘. 이게 뭡니까? 내 묘지가 여기 있는데 이거 파내고 뭐 한 거예요? 내 묘지 쓴 거죠? 이거 주로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전설의 공에서 많이 나오죠? 자, 전설의 공에서 보면 이 명당짜리 요게 그 밤에 그게 파내죠. 밤에 또 꼭 저 천둥 치고 비 오고 천둥 치고 멀쩡한 날 놔두고 왜 하필 그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날 해가지고 파내죠. 파내고 나서 여기다가 우리 지금 묘 쓰죠? 그런 거를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제 허락받아가지고 뭐 할 수 있다? 허가받아가지고 개장할 수 있도록 해놓고요. 자, 그러면 11번에 3번 보세요. 거기 보니까 분묘 연구자 및 승낙 없이 다른 사람의 토지에 자연장을 한 사람들은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라고 나왔어요. 자, 그래서 그 밑에 보니까 맨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맨 끝에 있죠. 그러니까 허락 없이 뭐 설치했거나 묘지 설치했거나 뭐를 설치했을 때 자연장을 설치하면 이때는 뭐를 주장할 수 없다?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그러니까 분묘 기지권이 나와요, 안 나와요? 분묘 기지권 안 된다라는 부분이었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묘지의 사전 매매 금지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 설치 관리하지 않은 매장될 자가 사망하기 전에 묘지의 매매, 양도, 임대, 사용 계약을 할 수 없도록 해놨어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내 묘지 미리 살 수 있다 없다? 사전 매매가 뭐가 된다? 금지되죠? 그러니까 죽기 전에 살 수 없다. 내가 들어갈 묘지를 미리 살 수 없습니다. 자, 이 장사등에 관한 문제에서는 어떻게 돼요? 이거는 묘지를 권장하는 거예요? 억제하는 거예요? 네, 억제하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묘지 설치를 억제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살아있는 사람이 묘지를 사는 것을 일단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어요. 다만 그 밑에 보니까 몇 세 이상인 자? 네, 70세 이상인 자를 위해서는 일단은 미리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기 법인 묘지 같은 경우, 묘지공원 같은 경우 분양 광고 많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 가족 중에 70세 이상인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묘지로 살 땅을 미리 사놓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것도 허용이 돼요. 자, 그 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않다 예외가 있는데요. 참고적으로 일단 70세 이상인 자 요것만 이제 알아두시고요. 참고적으로 뭐가 있냐면 자, 6월 이내 사망 예정자 6개월 이내 그냥 참고적으로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6개월 이내 사망이 예측되는 자, 이 사람도 미리 살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6개월 이내 어떻게 돼요? 죽는다는 것을 증명해 줘야죠. 네, 그래서 진단서가 첨부되어주면 돼요. 이 사람 6개월 이내 죽을 겁니다라는 진단서가 첨부되어지는데, 근데 어디서 물어보더라고요. 그럼 진짜 6개월 이내 안 죽으면 어떡합니까? 그런데 취소? 근데 거기까지는 없어요. 그러니까 안 죽으면 그건 자기 팔자입니다. 어쨌든 병원에 뭐만 있으면 돼요? 진단서만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부부의 합장, 또 사전 매매가 가능해요. 다만 부부의 합장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죽었어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이렇게 죽어 있는데 나도 여기 죽으면 여기 같이 묻히겠다 이런 거죠. 여러분들 할 거예요? 남자들은 한 50%는 한다 그래요. 근데 여자들은 100%가 안 한다 그럽니다. 제가 이제 이거 할 때마다 가끔 물어보는데 남자들은 그래도 반 정도는 한다 그래요. 같이 묻히겠다고. 근데 일단 여자들은 100%가 안 한다 그러네요. 어쨌든
자, 이렇게 합장하려면 주의 공지를 더 사야죠? 요건 미리 살 수 있어요. 예, 그런 거 빼놓고. 자, 일단 여러분들은 사전 매매 금지된다는 거와 그 다음에 또 요거 몇 세 이상자는 예외가 된다? 예, 그거 기억하는 밑에다가 하나 더 적어주세요. 1-1 적어놓으세요. 1-1. 무슨 얘기예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벌금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까 예외적 조건 있죠? 그거 빼놓고 사전 매매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 원 벌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흔히 옛날에 왜 내가 땅 미리 사가지고 가묘 만들어 놓죠? 왜? 그래 놨다 내 죽으면 들어갔다. 이제 이런 거는 다 불법이에요. 자, 아까 예외적 조건 빼놓고는요. 자, 그래서 요까지 이제 장사랑 관련 법률 구분해봤고,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면 토지거래 허가 부분 나옵니다. 자, 토지거래 허가 부분은 여러분들 공법에서 배웠던 부분. 여러분 보니까 뭐 절차 뭐 이런 거 나오는데 어차피 토지거래 허가 절차는 여러분들이 어디서 배웠어요? 민법에서 배웠죠? 그래서 저는 이제 공법에서 배웠으니까 민법적 개념에서 잠깐 보고 넘어가죠. 토지거래 허가 부분에서 보면 일단은 자, 유동적 무효라는 부분이 있었죠. 자,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요거는 제가 잠깐 계약금제 예치조에 대해서 한번 봤던 부분입니다. 자, 유동적 무효에서 일단은 확정적 무효가 되는 경우와 그 다음에 확정적 뭐가 된다? 예, 유효가 되는 경우. 이건 민법에서도 한번 잠깐 배웠을 거예요. 실무상에서 요게 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뭐 판례 부분도 가끔 나오긴 나오는데 토지거래 부분 지금까지 한 3-4문제밖에 안 나왔어요. 많이 출제된 건 아니니까 그냥 공법적인 실력만 갖고 있어도 충분히 풀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유동적 무효에서 확정적 무효가 되는 게 뭐 있었어요? 네, 허가를 받지 못했을 때 유동적 무효에서 확정적 무효가 되지. 또 하나. 자, 이제 잠탈할 목적이라면 자, 유동적 무효가 되지 않죠? 잠탈할 목적이라면 애초부터 뭐가 되죠? 확정적 무효가 되죠. 그러니까 유동적 무효 상태가 아닌 애초부터 확정적 무효가 되는 거예요. 잠탈 목적은요. 그러니까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확정적 무효가 되는 거. 일단은 쌍방이 허가신청 협력 의무를 뭐 하게 되면 거절한다면. 자, 쌍방이 의무를 거절한다면 이때는 뭐가 된다? 확정적 무효가 된다. 자, 그러면 일방이 거절했을 때는요. 한쪽만이 거절했습니다. 그럼 확정적 무효가 되는 거? 아니죠? 이거는 일방이 거절했을 때는 상대방이 서로서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거죠. 자, 그 다음엔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확정적 유효가 되는 거 있죠? 뭐였죠? 일단은 허가를 받았다면, 허가를 듣겠다면, 그 다음에 또 하나, 허가 구역 지정이 어떻게 돼요? 해제됐을 때. 해제됐거나 아니면 재지정이 없을 때 이렇게 됐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 일단 구분을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토지거래 허가 부분에서 다른 법률과 자 346페이지 보니까 자 다른 법률과의 관계되는 부분도 가끔 나옵니다. 그러니까 허가에 대한 절차라든가 내용이나 판례는 지금까지 서너 문제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436페이지에 다른 법률과의 관계. 자, 여러분들 보죠. 농지 취득 자격 주면 토지거래 허가 받습니다. 농지 취득 자격 주면 발급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죠? 허가 받았습니다. 그러면 농지에서 농지 취득 자격 주면 발급 받은 것으로 본다 그러죠? 자, 그 다음에 또 토지거래 허가 받았습니다. 거민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자,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 받았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받았어요. 부동산 거래 신고 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자, 그 옆에다가 한번 적어 놓으세요. 토지거래 허가 받았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해야지만 됩니다. 허가 받아도 부동산 거래 신고하라. 허가를 받아도 뭐를 해줘야 된다? 부동산 거래 신고는 해줘야지만 됩니다. 자, 그런 거 정도만 정리를 일단 해놓고 넘어가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농지와 관련된 부분. 농지는 1, 2월 달에 여러분들 공법에서 농지법 배우셨어요? 한번 지금은 아직 농지법 안 배웠을 거고 아마 1, 2월 달에 한번 배우신 분들. 자, 농지라는 게 농지법에서 농지는요. 여러분들이 흔히들 지적법에서 나오는 뭡니까? 지목에 의한 농지를 벗어난 거죠. 현실적으로 어떻게 돼요? 단연식 지물을 계속 재배하고 있다면 모두 전답 과손 외에도 뭘 취급한다? 농지를 일단 취급하죠. 다만 농지와 관련해서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있다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 박스에 보니까 농지와 관련해서는 제외된다는 부분 있죠? 그러니까 일단 농지는
그번 전답과선 그 밖에 법적 지문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제점 단연생 생물을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뭐라 한다? 농지라 그랬죠. 자, 근데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 거.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인데 농작물 또는 단연생 생물 재배지로 계속 이용되는 기간이 몇 년 미만인 거? 예, 3년 미만인 거. 3년 미만이라면 그 다음에 또 지목이 임야한 토지로서 형질 변경하지 않고 단연생 생물을 그대로 재배하고 있다면 지목이 임야인데요. 형질 변경하는 게 뭐예요? 나무 잘라내고 어떻게 해야 밭을 만드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나무 있는 데다가 단연생 식물을 재배하는 경우 주로 뭘 많이 재배해요?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주로 송이 하기야 요즘 송이도 보니까 종균 해가지고선 신규도 하더라고 보니까 주로 산나물 같은 거 있죠. 인삼 같은 거, 산양삼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뿌려가지고 하기도 하고 요즘은요 산나물 씨를 산에다 뿌려놔요. 뿌려가지고 임야에서 그대로 산나물이 어떻게 자랄 수 있도록 해서 나중에 지금쯤 채취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라면 이거는 농지에 해당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부분. 자, 그 다음에 농지 소유 상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원래 농지는 일단은 어떻게 돼요? 경자 유전의 원칙에서 누구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예, 농사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죠? 근데 이때 농지를 소유할 수, 농사 안 지어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게 농지 소유 상한이라고 그래요. 자, 세 사람 기억해냈는데, 자, 일단 비영농자가 뭘로다가 상속으로 인해서 농지를 취득한다면 이때 얼마 하냐면 1만 제곱미터 이내에서 취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8년 이상 영농자가 이농합니다. 이농하죠? 이농할 때 얼마를? 1만 제곱미터 이내에서 소유할 수 있다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주말 체험용로 있습니다. 주말 체험용로 있었죠? 자, 요거는 일단은 농업 경영을 하지 않는 자가 소위 말하는 주말 농장용으로 취득하는 거죠. 자, 이거는 면적 얼마냐면 1,000 제곱미터 미만으로 취득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자, 세대원 전원이 합산한 면적이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것들 일단 구분을 해보시고요. 자, 그래서 농지와 관련된 부분은 일단 농지 소유 상한이 있고요. 그 다음에 농지 임대차가 있습니다. 농지 임대차는 나중에 5월 달에 제가 아마 요약집 갖고 조금 더 상세하게 한번 설명을 아마 드릴 겁니다. 자, 농지 임대차는 일단 원칙적으로 임대차하지 못합니다. 농지는 원래는 원칙적으로 임대차하지 못해요. 다만 예외, 이렇게 비영농자가 상속으로 농지 취득하거나 이런 사람이 농지 취득하거나 농지 소유하거나 이럴 때는 일단은 그 임대차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임대차 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럼 임대차 할 때 대항력, 자, 거기 첫 번째 보세요. 그 여러분들이 지금 보충 설명하는 데 있죠? 거기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농지 임대차 사용대차는 뭘 원칙으로 한다? 서면계약을 원칙으로 하는데요. 자, 임대차 할 때 누구랑 할 때 서면계약하냐면 농업 경영을 하려는 자와 할 때 서면계약합니다. 옆에다 하나 적어놓으세요. 농업 경영을 하려는 자. 그러니까 농업 경영을 하려는 자와 농지임대차 계약할 때는 서면계약을 해야 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서면계약 의무가 있어요. 그러면 농업 경영하지 않는 자라면 서면계약 할 의무? 주로 어떤 경우? 주말 체험용. 이건 농업 경영 목적이 아니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농지임대차에서는요, 대항력, 그러니까 지금 농지법이 민사특별법적인 성격을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거기 보니까 이제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농지 소지에 관할 시구 읍면장의 확인을 받고 해당 농지를 인도받은 경우에 어떻게 된다? 이때 대항력 생긴다 제3자에게. 자, 지금 농지 임대차의 대항력 요건입니다. 대항 요건이 인도와 뭐예요? 인도와 시구 읍면장의 확인. 그러면 제3자에게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 생겨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임대차에서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대항 요건 있죠? 거기에 농지임대차도 대항 요건이 있다는 거. 그거 주의를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또 이 임대차 기간은 몇 년 이상으로 해야 된다? 3년 이상으로 한다. 임대차는 기간이 3년이고요. 3년 이내로 다 계획했을 때는 뭐 어떻게 된다? 기간이 정함 있거나 3년 이내로 했을 때는 3년으로 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일단 농지임대차 기간은 원칙적으로 몇 년이다?
3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구분해서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니까 양수인은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죠. 그 다음에 또 이 임차인에게 불리한 결정은 무효다. 완전 민법에 나오는 내용이죠. 이게 농지법에서 농지임대차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나중에 한번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해놓고 뒤로 넘어가면 뭐가 있냐면 352페이지에 외국인 토지법상의 거래 규제가 있어요. 자, 외국인 토지법 부분. 자, 외국인 토지법은 여러분들이 일단 뭡니까? 여기서만 나오는 거예요. 다른 데서 나오지 않고 여기서만 나오는 거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자, 외국인 토지법은 누구에게만 적용되는 거예요? 그렇죠. 외국인에만 적용되죠?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뭐 할 때, 취득할 때만. 자, 거기 보니까 첫 번째 줄에 국내의 소유권을 뭐 할 때, 취득할 경우에만 이렇게 됐죠. 취득할 때만 적용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 외국인의 정의 보죠. 외국인의 정의. 자, 세 가지를 기억하면 돼요. 여러분들 교재 보면 353페이지에 보니까 외국인의 정의 나오죠. 대한민국 국적을 어떻게 돼요? 취득하지 않았을 때.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외국인이 될 수 있다 그랬죠. 자, 대한민국 국적 취득하지 않다면 무조건 다 외국인이다. 자, 그 다음에 또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소위 말하는 외국법에 의해서 설립됐다면 모두 다 외국인이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를 모두 2분의 1 이상만 기억해 놓으세요. 2분의 1 이상만 밑줄로 한번 쳐놓으세요. 2분의 1 이상이 누구일 때? 외국인일 때. 그러니까 크게 세 가지만 기억해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또 외국 법령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나 또 하나 2분의 1 이상이 누구일 때? 외국인일 때. 사원, 구성원, 임원, 의결권의 2분의 1 이상,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이 누가 가지고 있을 때? 외국인이 가지고 있을 때 외국인 토지법이 적용된다라고 하는 거. 일단은 크게 세 가지만 여러분들이 구분하면 되고요. 자, 상호주의라는 게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외국인에게 토지를 개방해놨습니다. 개방해놨는데 어떤 나라는 토지를 개방하지 않은 나라가 있더라라고 한다면 그 나라에 한해서 그 나라 국민 안에서 우리나라 가서 어떻게 돼요? 토지를 취득하지 못하게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상호주의죠. 상호주의라는 것은 우리도 개방했으니까 너네도 개방하라. 뭐 이게 상호주의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호주의의 결정권자입니다. 누가 결정권자예요? 시군 구청장이 아니고 누구다? 예,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자, 그거 시군 가면 틀려요. 자, 여러분들 조심하시고 있는데 국가 대 국가죠. 그래서 상호주의 결정권자는 국장이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외국인 토지 취득 신고가 있습니다. 자, 이제 토지 취득 신고가 있어요. 취득 신고. 자, 일단은 계약으로 인한 토지 취득을 보죠. 자, 계약으로 인한 토지 취득. 요거는 언제부터 계약 체결 일로부터 언제까지? 60일 이내 어디다가? 시, 군, 구에 신고한다. 이때 계약은 뭐 했었죠? 매매도 계약이고요. 그 다음에 또 교환도 계약이죠. 그 다음에 또 증여도 계약이죠. 다만 매매 같은 건 어떻게 돼요? 부동산 거래 신고. 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제외된다 그랬죠. 부동산 거래 신고한 경우에는 일단은 제외된다.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했다면 외국인 토지법에서 신고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부동산 거래 신고서 작성법 할 때 매수인란에 뭐가 있었어요? 외국인란이 있었죠? 그게 그 이유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계약 외원이 있었습니다. 계약 외원인. 자, 계약 외원인은 언제부터? 취득일로부터 언제까지? 6월 이내 어디다가? 시, 군, 구에다가 신고한다. 자, 계약 외원인은 어떻게 한다? 취득일로부터 6월 신고예요. 자, 취득일. 자, 계약 외원인은 뭐냐면 상속이라든가 그 다음에 경매 그리고 판결, 판매권 행사 있었죠? 판매권 행사, 그 다음에 또 합병 이런 것들이 뭐냐면 계약 외원인입니다. 상속, 경매, 판결, 판매권 행사, 합병 이런 것들. 자, 이런 계약 외원인은 언제부터? 취득일. 자, 경매는 취득일 언제죠? 대금 완납일이죠? 그럼 대금 완납일로부터 몇 월? 6월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계속 보유 신고가 있었죠? 자, 계속 보유 신고. 계속 보유 신고는, 자, 이건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인이 됐거나 아니면 우리나라 기업이
외국 기업으로 2분의 1 이상이 넘어갔을 때, 아까 2분의 1 이상 외국인일 때 있죠? 자, 그럴 때 기존에 보유했던 토지를 계속 보유하겠다는 곳이 바로 계속보 신고입니다. 이거는 언제부터? 변경일로부터 언제까지? 6월, 그 다음에 시군고 이렇게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위반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위반하면 계약이라는 토지 취득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 계약 외원인과 계속보유 신고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렇게 돼요. 자, 요거 구분해 놓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신고와 관련된 부분. 이거는 신고제도는 일단은 신고제도는 뭐가 아니다? 신고제도는 거래 규제가 아니다. 그러나 허가는 뭐가 된다? 거래 규제라고 그랬죠. 토지거래 허가 받습니다. 자,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요. 자, 허가는 뭐가 된다? 거래 규제. 자, 그러면 허가는 계약 체결 전에 받아야죠? 계약 체결 전에 받아야지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걸 위반한다면 그 계약은 어떻게 되고?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형벌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면 어떻게 된다? 2년 이하 징역 또는 1,500원금 이렇게 되죠. 2년 이하 징역 또는 1,500원금. 자, 그러면 일단은 허가 구역이 군사, 그 다음에 또 군사 문화, 그 다음에 생태, 그리고 야생 이렇게 되죠. 군사 문화, 생태, 야생 요게 허가 지역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군사기준및 군사절보구역, 문화재 보호물보호구역, 생태경관 보전지역,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이 있습니다. 요거 일단 구분해 보시고요. 자, 이거는 허가, 요 네 가지 지역에서는 허가받으라고 했죠. 자, 이거는 어디다가 허가 신청한다? 시, 군, 구에게 허가 신청을 하면, 자, 이건 며칠 이내 허가 또는 불허가 청하냐면 15일.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청한다. 자, 지역구역의 지정목적 달성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가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럼 이때 국토계획법상에, 자, 국토계획법상에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일단은 제외한다 그랬습니다. 자, 국토계획법상에 허가받았습니다. 그러면 외국인토지법상에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이거는 자, 지역이 두 가지로 중복될 때요. 여기가 국토기업법상의 허가지역이면서, 자, 거기에 지금 뭐다? 군사지역이다. 자, 이 지역을, 국토기업법상 허가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여기에 군사지역이에요. 근데 이걸 누가? 외국인이 취득합니다. 그러면 외국인은 당연히 국토기업법도 적용되고, 군사지역이니까 뭐예요? 여기도 적용되죠. 두 개 다 허가받아야죠. 원래는요. 근데 두 개 다 성격이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국토기획법상 허가받으면 외국인토지법 허가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허가 부분에서 정리를 해놓을 부분.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355페이지를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니까 신고 또는 허가 부분이 있었죠? 자, 신고 또는 허가 신청은 뭐에 의해서 할 수 있다? 전자문서에 의해서 할 수 있다 그랬죠? 이때 전자문서로 할 때는 이런 서류를 직접적으로 전자문서로 못 보내는 경우 있죠? 그때 어떻게 한다? 우편이나 모사전송으로 보내라 그랬죠? 며칠까지? 네, 14일. 14일 이내라 그랬죠? 14일 이내. 우편이나 모사전송으로 보내라 그랬습니다. 자, 그 정도 여러분들 일단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고요. 자, 넘어갑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 자, 쭉 넘어가서 확인설명서 작성. 363페이지. 자, 363페이지 확인설명서 작성. 자, 오늘 요 확인설명서는 이제 거기 여러분들 교재 보면 364페이지에부터 시작해서 파트별로 쭉 나오죠? 자, 이걸 쭉 넘어가서 저는 뭘 갖고 볼 거냐면 372페이지에 보세요. 거기 보니까 확인설명서 1부터 나오죠? 자, 서식을 가지고 공부하시라. 자, 일단 확인설명서 서식은 몇 가지 종류가 있다? 몇 가지 종류가 있죠? 네 가지가 있죠? 확인설명서 1, 확인설명서 1은 무슨 형? 주거형이고, 확인설명서 1은요? 비주거형. 확인설명서 3은
토지, 확인설명서는 임목, 광업재단, 공정재단용이죠. 자, 이제 저번 1월 달에는 제가 확인설명서 1만 작성법을 강의했습니다. 지금 오늘은 1, 2, 3, 4를 모두 강의 들어갈 거예요. 자, 일단 확인설명서 1 보죠. 거기 보니까 자, 372페이지 다시 펴시고 1 무슨 용이에요? 주거용이죠. 자, 그 다음에 단독주택, 공동주택 체크를 하면 되겠고요. 자, 확인설명 자료 있죠? 거기에 확인설명 근거자료 등 했습니다. 뭐뭐뭐 체크하도록 되어 있죠? 등기관리증, 등기상증, 토지재산 쭉 체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왜 체크하도록 되어 있다? 자, 그때 그 밑에 유의사항 있죠? 거기 확인설명 방법을 일단 기재놨죠?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어떻게 하라? 근거자료 제시하라 라는 내용 있죠? 이건 이미 중에서 배운 거. 그럼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근거자료 제시하라 그랬습니다. 이때 내가 뭐뭐뭐 제시했다 설명하면서 제시된 자료를 위에다 체크를 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상 물건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 물건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 자료 요구 누구한테 요구할 수 있어요? 자료 요구 누구한테 요구할 수 있다? 매도, 임대 등. 이게 누구죠? 매도나 임대. 권리 이전을 얘기죠. 권리 이전을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자료를 요구했는데 불응하죠? 그럼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 사실을 권리 취득, 의뢰인에게 뭐하고? 설명하고, 그 다음에 또 확인 설명서에 기재하라고 그랬죠. 자, 바로 여기다 기재하는 거예요. 기재하라고 그랬죠? 여기다 기재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내려가니까 개업공개서 기본 확인사항 있죠? 그 옆에다가 뭐 적으신 분 아마 있을 거예요. 안 적으신 분은 개업공개사가 확인하여 기재. 자, 큰 제목 있죠? 개업공개사 기본 확인사항. 여기다 뭐라고 기재한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확인하여 기재. 자, 그러면 그 뒤에 옆 페이지 보니까 373페이지 개업공개사 세부 확인사항 있죠? 그 세부 확인사항에다가는 뭐라고 기재한다? 자료를 요구하여 기재. 자료를 요구하여 기재 이렇게 구분해 놓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개업공개 기본 확인사항으로 들어갑니다. 자, 대상 물건의 표시란 있죠? 이 토지 건축물 뭐 갖고 확인한다? 토지 건축물 대장, 토지 대장, 건축물 대장 갖고 확인되죠? 토지 대장, 건축물 대장 갖고 확인하고. 자, 그러면 이때 토지의 지목 나옵니다. 지목은 어떻게 한다? 자, 공부상 지목과 실제 이용 상태 기재하라 그랬죠? 공부상 지목 확인하고 나서 실제 이용 상태를 기재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건축물 있죠? 자, 전용 면적 대지 지분 있고요. 준공 용도, 대장사의 용도 있죠? 자, 실제 용도 나오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장 확인하고 실제 현장 확인 가서 확인을 해줘야지면 되죠. 그래서 만약에 불법 용도 변경됐다면 건축물 대장사의 뭐예요? 위반 건축물 여부도 체크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방향 있죠? 자, 방향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방향은 반드시 좀 기억을 해놔라. 자, 방향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방향은 일단은 주거용은요. 주거용은 뭘 기준으로 한다? 주실을 기준으로 한다. 주실하면 뭐죠? 주실하면 거실, 그 다음에 안방 이것을 기준으로 한다 그랬죠. 거실은 안방을 기준으로 하고. 자, 그 다음에 또 비주거용은요. 비주거용은 뭘 기준으로 한다? 자, 출입구를 기준으로 한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또 방향이 불분명하다면 이때는 뭘 명시하라? 그 기준을 명시하라 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방향 얼마 전에 저번 주인가요? 제가 뉴스 보니까 방향 이거 잘못한 게 아니고 그건 완전 고의로 했더만요. 그래서 손해배상 물어준 거 한번 봤죠? 여러분 보신 분 계세요? 예.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원래는 북동향인데 남향이라고 해서 확인서면서 뭐라고? 남서향으로 베란다를 기준으로 해서 남서향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 그거는 그것도 이제 완전히 거짓말한 거예요. 그거는요. 방향을. 그래서 9억 4천인가? 9억 4천인가의 원래 거래인데 남향이라고 6천을 더 받아가지고 10억대 거래를 됐더만요. 그래서 이게 6천만 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왔던 사례고 이미 처벌받았더라고요. 보니까 뭘로다가 이거 거짓언해 이거를 자 보세요.
방향을 갖다가 북향을 남향이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나 이거 방향 잘못 알았다라고 주장할 수 있어 없어요? 개혁분계사가. 자, 이러면 잘못 알아가지고 설명한 거와 그 다음에 또 거짓말한 거는 처벌 자체가 틀립니다. 잘못 알아가지고 한 것은 확인설명서 설명 위반이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가 된다? 성실하게 설명하고 근거자료 제시하라. 안 하면 500만 원 과태료죠. 이 500만 원 과태료만 물어줄 거를 어떻게 한 거예요, 지금? 거짓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내가 이거 방향 잘못 알아서 그렇게 설명했다. 이게 통해 안 통해요? 네, 방향은 이건 안 통합니다. 방향은 적어도 기본적으로 개업공개사면 선관주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개업공개사는 욕먹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기 변호사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 아시죠? 소송 들어간 거. 그 기사의 그 댓글도 보셨어요, 혹시? 댓글도 봤어요? 아마 공부할만 안 날걸요, 아마. 댓글들 보면 좋은 소리 하나도 안 나오죠? 저는 그 댓글까지 다 읽어봅니다. 읽어보는데 좋은 소리 한마디도 없어요. 왜 그래요? 바로 이런 사람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방향을 부교하면서도 이걸 속여가지고 나면, 그래서 이게 판결이 어떻게 나왔어요? 6대4 판결 나왔죠? 6대4 판결. 누가 6이에요? 잘못된 개업 공인중개사 6이고 4가 의뢰인도 너도 확인해 봤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한테도 책임 있지 않느냐. 그래서 4 판결 나왔습니다. 근데 원래 요즘 판결은 이렇게 잘 안 나와요. 이건 좀 특이하게 판사가 좀 특이하게 나왔는데 보통 8대2 판결 나옵니다. 손해배상 청구 들어오면요 8대2. 근데 항상 당사자 책임은 항상 져요. 근데 이거 6대4 판결은 90년도 때 6대4 판결을 많았었어요. 많았는데 요즘 2000년대 들어오면서부터는 거의 8대2 판결이 많습니다. 항상 얘는 준다 그랬죠, 책임을. 너도 잘못했다라고 주긴 주는데 누구한테 많이 부여가 된다? 예, 얘한테 부여가 많이 돼요. 어쨌든 여러분들 방향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줘야지면 된다라고 하는 거 그냥 신문기사 나온 거 한번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권리관계 있죠. 권리관계 등기부기재사항 있습니다. 소유권에 관한 사항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사항 나와요. 자,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갑구를 통해서, 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사항은요 을구를 통해서 하죠. 자, 을구를 통해서 하는데 이때 자 거기다가 근저당 이걸 한번 적어 놓으세요. 근저당은 채권 최고액을 확인해서 이제 근저당 해놓고 밑줄 쫙 쳐놓고 채권 최고액 확인하면 되겠죠. 근저당은 뭘 확인한다? 채권 최고액을 확인해서 기재한다 그랬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토지 이용 계획과 군법상 이용 제한. 자, 요거는 이제 시험 문제에 다 나왔던 부분입니다. 자, 토지 이용 계획과 그 다음에 또 공법상 이용 제한 거래 기재 사항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임대차의 경우는요. 임대차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저희가 아니고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건폐율 용적운 사항이 있죠. 건폐율과 건폐율 그 다음에 용적률 상한은요. 상한은 뭘 통해서? 시군 조례를 통해서. 자, 그 다음에 또 지역, 그 다음에 지구구역이라든가, 그 다음에 투기 허가라든가, 신고라든가, 그 다음에 또 그 밖의 제한사항이 있었죠? 제한사항을 뭘 통해서? 이거는, 자, 토지 이용 계획,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통해서, 자, 그 다음에 또, 도시군 계획설과 도시군 계획설 있죠? 계획설과, 자, 그 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구 단위 계획구역 있죠? 이거는요, 누가 확인해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확인해서 기재합니다. 도시군 계획설이 뭔지 아시죠? 도시시설, 뭡니까? 도시계획시설과 군계획시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개업공개 확인해서 기재한다. 아마 공법에서 아마 문제 배웠을 거예요, 아마. 자, 그 다음에 또, 그 외에, 자, 그 외에 확인할 수 없는 것들은 어떻게 된다? 없는 것들은 뭘 통해서? 자, 부동산 종합 정보망을 통해서 확인해서 기재한다 그랬습니다. 자,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 아니에요.
부동산 종합정보를 통해서 확인해서 기재한다. 자, 이 네 가지가 이미 다 나왔던 문제들입니다. 꼭 기억을 좀 해놓으시고 다음 주에 제가 문제 낼 때 이거 세 문제를 낸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토지용계획과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 나왔고요. 자, 입지조건. 자, 도대주 교판 5가지죠. 자, 입지조건은 어떻게 된다? 입지 조건을 보면 자, 주거용에서는 어떻게 돼요? 주거용에서는 도로, 그 다음에 대중교통, 주차장, 교육시설, 판매 및 의료시설 이렇게 5가지입니다. 자,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 교육, 판매 및 의료시설 5가지가 이제 주거용 입지 조건이고요. 자, 관리 관한 사항, 경비실 관리 주체 체크하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또 비선호시설 몇 킬로 낼 거예요? 몇 킬로 내 비선호시설? 1킬로 낼 거죠? 자, 그 다음에 거래증 금액 등 중개 완성 전에 것을 기재하고요. 거래증 금액은 언제 걸 기재한다? 중개 완성 전에 것을 기재하고, 자, 그 다음에 개별 공시지가와 공시가에다가 이렇게 동그라미 쳐보세요. 이렇게 동그라미 이렇게 쳐가지고 한꺼번에 묶어서 임대차의 경우 생략할 수 있다. 임대차의 경우 생략 이렇게만 한번 해놓으세요. 자, 개별 공시지가하고 뭐만? 공시가격. 자, 373페이지 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잘 따라오셔야 돼요. 거기에 맨 꼭대기 부분에 7번 거래전 금액 등 있죠. 거기에 개별 공시지가와 공시가격 있죠. 자, 거기에 뭐라고 써놔라? 임대차의 경우 생략. 자, 그리고 이제 취득시 부담할 조세 종류 있죠. 자, 이거는 임대차의 경우 제외라고 쓰세요. 취득시 부담할 조세 종류 세율은 뭐라고 쓰라? 임대차의 경우 제외. 자, 그러면 이제 개업공개에서 세부 확인 사항은 뭐죠? 자료를 요구해서 하는 거죠. 자, 여기 보면 실제 관리 관계. 자, 실제 권리 관계와 그 다음에 또 공시되지 않은 권리 관계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일단 주거용은요. 주거용은 임대차 있으면 임대차 기재하고 그 다음에 또 자, 법정 지상권 그 다음에 또 유치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정원수 그 다음에 또 조각물 있었죠. 조각물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임대차는요. 임대차는 보증금 그 다음에 월 차임 그 다음에 계약기간 그 다음에 또 장기 수선 충당금을 확인해서 기재한다 그랬습니다. 보증금 월차임 계약기간 그 다음에 장기수선 충당금 기재하고, 자, 임대차는 여기에 장기수선 충당금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 조심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뭐가 된다? 주거용에서 기재할 사항입니다. 자, 이제 실제 권리 관계란에 기재될 사항이고요. 자, 내부 설문 상태 있죠? 그거 보니까 수도, 전기, 가스, 소방, 난방실 공급, 승강기 배수, 그 밖에 설명이 있습니다. 소방에 보니까 지금 뭐가 나와요? 소화전과 뭐가 있죠? 비상벨 있죠? 소화전 비상벨, 그거 체크해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그 밖의 설물 있죠? 자, 그 밖의 시설물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 밖의 시설물에 주거용은요? 주거용은 뭘 기재한다? 가정, 자동화, 시설 있었죠? 시설, 그 다음에 그 외의 IT시설 있으면 IT시설 기재한다 그랬어요. 가정자동시설과 IT시설 있으면 IT시설을 기재한다. 그거 주의해서 보시고. 자, 그러면 이제, 자, 가정자동시설이 뭐라 그랬죠? 홈 오토메이션이라고 그랬죠? 자, 뭡니까? 밖에서도 이렇게 다 조정해서 할 수 있는 그거를 얘기하는 부분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벽면 도배 상태 있죠? 벽면 도배 체크하고 환경조건 일조 소음 진동 체크하죠. 일조 소음 진동들 체크합니다. 자, 요까지는 이제 자료를 요구해서 기재하는 것이고, 중개보수에 관한 사항 있죠? 그러니까 실비, 자, 보수 실비 금액과 산출 내역을 기재합니다. 거기 보니까 중개보수라는 깨알같이 써는 글이 하나 있어요. 밑줄 하나 쳐놓겠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부과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있죠? 이거 아마 중개보수 부분에서 잠깐 한번 설명했을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매도인과 매수인
매도인과 매수인. 끝에 보세요. 서명 또는 이라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하고 그 다음에 소속공개사는요. 서명 및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서명 또는 서명 및 이렇게 달리 지금 표시되어 있다는 거. 그걸 구분을 해 주시고요.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확인서면서 1 작성법을 정리를 해봅니다. 자, 1만 정리하면 한 70%는 작성법에 대해서 공부를 한 거라 그랬죠. 자, 이제부터는 이제 나머지 30%를 한번 공부해 보죠. 자, 확인서면서 2 보죠. 확인서면서 2 보면, 자, 내용 똑같아요. 확인서명 자료. 자, 똑같은 것은 설명 안 하고 넘어갑니다. 확인서명 자료 밑에 대상 물건의 표시 똑같지요. 그 다음에 권리관계 똑같고요. 토지이용계 공법상 이용자까지는 똑같습니다. 자, 확인서 1부분 똑같이 일단 기재는 같습니다. 입지 조건을 보세요. 자, 입지 조건을 보니까 비주거용은 비주거용은 뭐 있었죠? 도로, 그 다음에 또 대중교통, 그 다음에 주차장까지 있었죠. 자, 뭐가 빠졌어요? 교육과 판매 의료시설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교육과 판매는 지금 무슨 용이에요? 주거용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주로 주거와 관련된 시설물이죠. 주거 관련된 시설물이니까 지금 도대주만 비주거용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관리 관한 사항, 그 다음에 거래증금액, 취득시 부담할 조세정리세율 똑같고요. 자, 이제 비주거용은 주거용과 비교를 한 부분만 한번 보죠. 자, 지금 1번부터 비주거 보세요. 1번부터 7번까지 있죠. 근데 주거용은 몇 번까지 있어요? 주거용 몇 번까지 있죠? 아니요, 기본 확인 사항만. 기본 확인 사항만 몇 번까지 있죠? 그럼 한 개가 뭐가 빠졌다는 얘기죠? 뭐가 빠진 거 한번 찾아보세요. 네, 그렇죠. 비선호시설. 자, 주거용에는 주거용은 뭐가 있어요? 비선호가 있죠. 근데 비주거에는 뭐가 없다? 비선호가 빠져 있습니다. 자, 들어가고 빠진 거를 갖다 체크를 좀 잘 해놓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는, 비선호가 빠져 있다는 거 체크를 일단 해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개업공개서 세부가 확인사항 있죠? 자료를 요구해서 하는 거. 실제 권리관계, 요거는요, 주거나 비주거나 같습니다. 주거용과 비주거용이나 주거용이나 실제 권리관계는 같아요. 다만, 이 내용 같은데요. 자, 임대차가 주거용은 무슨 임대차겠어요? 무슨 법? 주택 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겠죠? 비주거용은요? 비주거용은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겠죠? 그것만 차이가 날 뿐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쭉 이제 뭡니까? 내부 시설물 쭉 나오죠? 수도전 가스 내용 똑같고요. 그 밖의 시설물 한번 보죠. 자, 여기에 그 밖의 시설물이 있습니다. 이거 밖의 시설물에 보면 일단 상업용과 자, 요거는 둘로 나눠지는데요. 상업용과 그 다음에 또 공업용으로 나눠집니다. 상업용은 오수, 정화, 시설, 용량을 기재하고요. 자, 상업용은 뭘 기재한다? 오수, 정화시설 용량을 기재하고, 공업용은요. 자, 오수, 정화시설 용량, 그 다음에 전기 용량, 그리고 또 용수시설을 기재합니다. 용수시설을 기재한다. 자, 그 밖의 시설물은요. 주거용과 왜 이렇게 했냐. 자, 다시. 여기에 그 밖의 시설물이 아니라 비주거용을 해줘야 돼요. 비주거용. 그 밖의 시설물 여기 위에 간판 있죠? 자, 비주거용. 자,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갈라지는데, 자, 주거용은 가정자동시설 이렇게 돼 있죠? 비주거용은 다시 뭘로? 상업용과 공업용으로 나눠지죠. 자, 비주거용 부분에서 보면, 비주거용의 상업용은 뭐예요? 오수, 정화시설 용량. 오수, 정화시설이 뭐예요? 화장실, 소위 말하는 정화조죠. 요즘 건축하시는 분들을 그 얘기하는데 요즘은 이거 없이도 건물 짓는 기술이 있다며요. 정화조 없이. 그런데 대부분 일반적인 건물에는 정화조 지금 다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근데 이거 자료를 요구해서 하는 거죠. 여러분들 혹시 건물주 계세요? 자기 상가 건물에 오수 정화시설용 몇 인용 아시는 분? 없어요, 거의. 근데 이거는 자료를 어떻게 돼요? 요구해야 기재하는 거죠?
그 지금 뭐 기재라니? 그러면 그 뭡니까? 건물주가 예를 들어서 매도인이나 임대인이 오수정화시설 용이 몇 인용이에요? 물어보면 모르겠죠? 그럼 뭐 갖고 확인하느냐? 건축물 대장에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에 보면 오수정화시설 용량이 있고요. 뭐 처리 방법 이런 게 있어요. 그거 갖고 일단 확인하면 되고요. 자, 공업용은 오수정화시설 용량과 그 다음에 전기 용량, 용시설을 확인한다. 그러니까 자, 그 밖의 썰물은 주거용과 비주용이 틀리고 비주거는 다시 뭐예요? 상업용과 공업용이 틀린 거예요. 자, 내용 구분을 해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벽면 상태 있죠? 벽면 들어갑니다. 도배 빠졌죠? 자, 지금 비주거용 하고 있죠? 도배 빠졌죠? 자, 그 다음에 거기 보니까 뭐가 주거용과 해서 뭐가 하나 빠진 것 같아요? 도배 말고. 그렇죠. 환경조건. 환경조건은 주거용이 있는데 뭐는 없어요? 비주거용은 환경조건이 없죠. 자, 그 다음에 또 중개보수에 관한 사항부터는 내용 똑같고요. 일단 주거용을 여러분들이 잘 공부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똑같은 사항들이 다 나옵니다, 여기에. 자, 그러면 이제 378페이지에 확인 설명서 3. 무슨 용이에요? 토지. 자, 토지용 확인 설명 자료. 그 다음에 또 대상 물건 표시란 권리관계 내용 똑같고, 자, 토지 이용계까지 내용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입지조건 보세요. 그 입지조건 보니까, 자, 입지조건에서 뭐가 나온다? 토지용 있죠? 토지용은 뭐뭐뭐 들어갔어요? 도로, 대중교통만 들어갔죠. 자, 뭐 없어요? 주차장 없죠? 자, 그 다음에 또 교육 판매가 없죠. 어차피 농지 같은 경우죠. 그러니까 토지만 할 때는 주차장 필요 없겠죠. 그 다음에 또 토지만 할 때는 교육 판매 같은 건 당연히 필요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쭉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사항들을 좀 잘 체크해 놓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외에도 입지조건 복구요. 비선호시설이 있네요. 자, 비선호시설이 어디에 비선호시설이 있었어요? 주거용이 있었죠? 근데 비주거용은 없었죠? 또 어디에? 토지에는 또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쭉쭉 거래증 금액 등, 뭐는 설명드렸던 글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실제 관리 관계. 자, 이제 개업공개사의 세부 확인사항 있죠? 거기 보니까 실제 관리 관계, 공시대증 관리 관계란에 토지용을 보겠습니다. 토지용을 보면요. 일단은 임대차 있으면 임대차 기재하고요. 그 다음에 또, 자, 지상의 점유권 행사 여부. 그 다음에 또, 구축물, 그 다음에 또 적치물 있습니다. 적치물, 그 다음에 또 진입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 진입로, 그 다음에 경작물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임대차 있으면 임대차 기재하고요. 그 다음에 점유권 행사 여부, 구축물, 적치물, 진입로, 경작물까지 해서 기재하고요. 자, 임대차는요. 임대차는 보증금, 월차임, 계약기간 요 세 개가 나오죠. 여기에 장기수선 충당금 있어 없어요? 왜 없어요? 예, 건물이 없죠? 건물이 없으니까 자, 장기수선 충당금 없습니다. 근데도 이제 이게 나중에 문제로 나오면 이제 그 못 찾아냅니다, 이게. 자, 그래서 요렇게 토지용은 요렇게 기재한다. 자, 이거를 여기 있는 것을 자, 주거 비주거와 토지가 기재 내용이 틀리죠. 여기 있는 것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틀려요. 자, 그런 것들 조심하시고. 그러면 나머지는 뭐 제가 설명드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확인 설명서 4 부분 보죠. 확인 설명서 4 보니까 자, 여기는 임목광업재단 공장재단용이죠. 임목광업재단 공장재단용. 자, 내용 설명 자료 뭐 내용 똑같습니다. 자, 대상 물건의 표시 보세요. 기본 확인 사항에 찾았습니까? 거기에 소재지를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소재지는 뭐 갖고 확인해 줘야 돼요? 네, 등기상 증명서. 자, 소재지는 뭐 갖고 확인한다? 등기상 증명서 확인한다. 자, 여기에 주거용이나 아니면 비주거용이나 토지용은 세 가지는요. 여기 소재지는 대장 갖고 확인하죠? 이거나 다 뭐 갖고 소재지 확인한다? 대장 갖고 확인하죠. 근데 임목광업재단 공장재단용의 소재지는
대장이 아니고 뭐다?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한다. 자, 그 다음에 또 밑에로 넘어가면 자, 표시상 권리관계 넘어가고요. 재단 목록 임목의 생육 상태 했습니다. 자, 재단 목록과 그 다음에 또 임목의 생육 상태 했어요. 생육 상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임목 같은 경우는요. 임목 등록 원부와 그 다음에 임목 등기부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자, 뭡니까? 여기 광업재단과 그 다음에 공장재단 있어요. 자, 광업재단과 공장재단은 뭘 통해서 재단 목록과 그 다음에 재단 등기부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확인하면 되겠죠. 자, 요걸 통해서 확인하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교재 보면, 이제, 뒤로 넘어가서, 이제, 개업공개 세부 확인사항 있죠? 자, 나머지는 뭐, 내용 똑같고요. 개업공개사 세부 확인사항에서는, 자, 여기에, 실제 권한 계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임목, 광업재단, 그 다음에 또 공장재단용 있네요. 요거는 일단 임대차 있으면 임대차 기재하고요. 임대차 기재하고, 그 다음에 또 법정 저당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법정 뭐가 있어요? 지상권, 그 다음에 또 유치권, 이렇게만 기재해요. 유치권, 그 다음에 또 임대차는요, 보증금 월차임, 계약기한 3개를 증명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기재한다. 자, 법정 저당권이 하나 더 나와 있다는 거, 여러분들 조심하시고요. 자, 그러면 나머지는 뭐, 내용 똑같습니다. 자, 근데, 이게 실제 권리 관계는 각각 기재란이 조금 틀려요. 주거용과 비중이 같지만, 이런 것들 하나하나 시험 문제 다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 제가 지금 많이 강조는 안 했지만, 자, 그 기본 확인 사항이 사항란에 있는 거와 세부 확인 사항란에 있는 게 뭐가 뭔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본 확인 사항란에는 뭐가 있고 세부 확인 사항에는 뭐가 있다. 구분해야 되는데요. 특히 주거용 부분을 네 가지를 자, 세부 확인 사항란 네 가지만 집중적으로 좀 보세요. 란을 볼 때 묻는 문제가 다음 중 기본 확인 사항란이 아닌 것은 이런 문제가 나와요. 그럼 거기서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세부 확인 사항란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기본 확인 사항란은 8가지니까 기본 확인 사항란을 다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뭘 기억하라? 세부 확인 사항란을 요 네 가지 있죠. 세부 확인 사항란이 이거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해서 체크를 해보시면 될 거예요. 자, 다음 주에 요거 문제 한번 하면서 다시 체크를 한번 해볼 거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도 똑같이 문제 10문제 풀고 문제 들어갈 겁니다. 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